비가 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는 올해 34살이 된 김은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사연을 쓰는 이 순간에도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 오는 밤이면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7년 전 그날 밤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두만강을 건너던 그날 밤도 이렇게 비가 내렸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허벅지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8월이었지만 강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힐 정도로 추웠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됐습니다. 돌아보는 순간 다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 작은 손을, 내 살배기 딸아이의 그 작은 손을 다시 잡고 싶어질 테니까요. 별이 제 딸 이름입니다. 그날 밤 저는 4살 된 별이를 친정 어머니께 맡기고 혼자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별이에게는 금방 돌아온다고, 엄마가 돈 벌어서 꼭 데리러 온다고 약속했습니다. 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 작은 얼굴이 점점 멀어지는 엄마를 바라보던 그 눈빛이 아직도 제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6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따뜻한 아파트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옆에서는 남편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누가 봐도 행복한 가정입니다. 남편은 다정하고 시어머니는 따뜻하고 직장도 안정적입니다. 탈북민으로서는 과분할 정도로 좋은 삶입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거짓 위에 세워진 모래성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결혼할 때 분명히 말했습니다. 북에서 혼자 살다가 왔다고, 결혼한 적 없다고. 그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북에서 결혼을 했고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별이라는 이름에 지금은 10살이 된 딸이 북한에서 할머니 손에 자라고 있습니다. 엄마가 데리러 온다는 약속을 믿으며 6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밤이면 저는 늘 별이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결혼 3년 차, 저는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시어머니 댁에 자주 들르고 이불 빨래도 해드리고 명절에는 음식 준비도 도맡아 했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님은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저는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탈북민 며느리를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처음 만난 그날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고생했겠느냐고, 앞으로는 이 집이 네 집이라고, 당신이 제 엄마처럼 해주시겠다고요. 그 말씀에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서럽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북에서 굶주리며 살 때도, 두만강을 건널 때도 저는 울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죄송합니다. 이 따뜻한 분에게 제가 가장 큰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에게 딸이 있다는 것, 북에 아이를 두고 왔다는 것, 그 비밀을 알면 이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점심시간에 회사 동료 수연 언니와 밥을 먹으러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최민재, 6년 전 저를 탈북시켜준 브로커였습니다. 탈북 이후로는 거의 연락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연락이 온 걸까요?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저는 서둘러 회사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최민재 씨는 별이 소식을 듣고 싶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다리가 풀렸습니다.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별이, 내 딸 별이,
6년 동안 하루도 잊은 적 없는 그 이름. 최민재 씨가 전해준 소식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것. 다른 하나는 제 친정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핵인 것 같은데 약을 구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북한에서 결핵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제대로 된 약도 치료도 받을 수 없으니까요. 저는 약을 보내드리겠다고 돈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민재 씨는 돈 문제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쇠약해지셔서 별이를 더 이상 돌보기 힘들어 하신다고요. 이웃집에 맡기는 날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면 별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최민재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별이를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다고요. 돈만 있으면 가능하다고요. 3천만 원. 중국을 경유해서 안전하게 데려오려면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3천만 원. 제 월급으로는 몇 년을 모아야 할 금액입니다. 하지만 별이를 데려올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최민재 씨는 3달 안에 움직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 늦으면 어머니가 별이를 돌볼 수 없게 된다고요. 전화가 끊기고 나서야 제가 울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별이를 데려올 수 있다. 드디어 그 아이를 만날 수 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무거운 현실이 덮쳐왔습니다. 3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하지? 그리고 별이를 데려오면 남편에게 뭐라고 하지? 시어머니에게는 저는 분명히 결혼한 적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10살짜리 딸이 나타나면 저녁에 최민재 씨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에게는 대학 동창 모임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기가 두려웠습니다. 이 문을 열면 또 거짓말을 해야 하니까요. 남편은 밝은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동창 모임 재밌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재밌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왜 울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눈이 빨갛다고요. 저는 친구가 이민을 간다고 해서 아쉬워서 그랬다고 둘러댔습니다. 남편은 그랬구나 하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따뜻함 속에서 얼어붙어 가고 있었습니다. 죄책감으로요. 이 사람에게 얼마나 더 거짓말을 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언젠가 이 모든 거짓말이 들통나는 날이 오면 이 사람은 저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오늘 밤도 비가 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할 것 같습니다. 3천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저는 새벽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본업 외에 번역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북한에서 국경 지역에 살았던 덕분에 중국어를 할 수 있었거든요. 주말에는 중국어 과외까지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는 회사 프로젝트가 바빠졌다고 둘러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번역 일을 하고 출근해서 본업을 하고 퇴근 후에는 과외를 가고 밤늦게 돌아와 또 번역을 하고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자는 날이 계속됐습니다. 얼굴은 반쪽이 되었고 체중도 5kg나 빠졌습니다. 남편이 걱정했습니다.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다고 얼굴이 해골이 됐다고요. 저는 웃으며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쉴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겨우 800만 원을 모았습니다. 아직 2,200만 원이나 더 필요했습니다. 시간은 가는데 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점점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료 수연 언니가 저를 옥상으로 불러냈습니다. 수연 언니는 제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하고
점심도 안 먹고 일하고 얼굴이 완전 해골이 됐다면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혹시 돈 문제냐고 필요하면 빌려주겠다고요. 그 순간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가 힘들었나 봅니다. 입안에서 맴돌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수연 언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북에 아이가 있다고요. 10살 난 딸이 있는데 거기 두고 왔다고요. 아무도 모른다고, 남편도 시어머니도 모른다고요. 수연 언니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숨겼느냐고요? 저는 6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북한 양강도의 작은 마을에서 저는 19에 결혼을 했습니다. 상대는 군인이었습니다. 착하고 순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만에 별이가 태어났고 우리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별이가 3살 되던 해 남편이 군 복무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유해도 없이 전사 통지서 한 장만 달랑 왔습니다. 23세 과부가 됐습니다. 어린 딸을 혼자 키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할 곳이 없었습니다. 배급은 끊긴 지 오래였고 장마당에서 장사를 해봐도 먹고 살기 빠듯했습니다. 별이가 굶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이가 배가 고프다고 울면 저는 물을 먹여 재웠습니다. 그것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어떤 날은 풀죽을 끓여 먹였고 어떤 날은 아무것도 먹이지 못했습니다. 별이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통통하던 볼이 쏙 들어가고 눈만 커다래졌습니다. 그때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별이가 굶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가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별이를 데려오자. 그게 계획이었습니다. 탈북 전날 밤 저는 별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별이는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제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그 작은 손을 꼭 잡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다고요. 반드시 데리러 오겠다고요. 다음 날 새벽 저는 친정 어머니께 별이를 맡겼습니다. 별이에게는 엄마가 잠깐 멀리 가야 한다고 금방 돌아온다고 말했습니다. 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착하게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꼭 올 거지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그럼 꼭 간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브로커를 따라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비가 내렸고 강물은 차가웠습니다. 허벅지까지 차오르는 물살과 싸우면서 저는 주머니에 넣어둔 별이 사진만 꼭 쥐고 있었습니다. 강을 건너고 나서야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미 북한 땅은 어둠 속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수연 언니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수연 언니는 왜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무서웠다고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남편이 떠날까 봐요. 남편은 거짓말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결혼할 때도 부부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야 한다고 뭐든 털어놓을 수 있는 사이여야 진짜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한 뒤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이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에는 제 예금 통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랍에 숨겨둔 비상금 통장이었습니다. 양말 정리하다가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왜 따로 돈을 모으느냐고 800만 원이 넘게 있는데 언제부터 모은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요즘 제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새벽같이 나가고 주말에도 일하고 몰래 돈 모으고
숨기는 게 있으면 지금 당장 말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최민재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남편이 그걸 봤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고 회사 거래처라고 했는데 왜 저녁 9시에 전화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의 눈에서 의심과 분노가 보였습니다. 혹시 바람을 피우는 거 아니냐는 눈빛이었습니다. 이대로 거짓말을 계속하면 더 큰 오해를 살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사실 북한에서 결혼했었다고요. 딸이 있다고요. 10살 된 딸이 아직 거기 있다고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인데 왜 이제야 말하느냐고, 그동안 왜 숨겼느냐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듣고 싶지 않다고, 나를 3년 동안 속인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편의 눈에서 분노와 함께 깊은 배신감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았다는 상처, 그 상처가 그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남편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밖에서 자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붙잡았지만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나간 후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밤새 울었습니다. 휴대폰을 수십 번 확인했지만 남편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고 아침이 되고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아침이 되자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말씀드려야겠다고요. 남편이 먼저 말할 수도 있으니 차라리 제가 먼저 가서 사죄드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 댁 앞에 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을 때 저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큰 거짓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북한에서 결혼했었고 딸이 있다고요. 10살 된 딸이 아직 거기 있다고요.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그 눈빛이 점점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아이가 있다고 했는데 4살짜리를 두고 왔느냐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 어린 걸 두고 혼자 왔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와서 자리 잡고 돈 벌어서 데려오려고 했다고요. 시어머니는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6년이나 지났는데 왜 아직도 그 아이가 거기 있느냐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변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준서에게 직접 말하라고 오늘 저녁에 셋이서 얘기하자고 하셨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와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에게 다 들었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짐 싸러 왔다고, 어머니 댁에서 당분간 지내겠다고요. 저랑은 지금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발 제 얘기를 들어달라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들을 것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3년 동안 자기를 속였다고, 결혼 전에 결혼한 적 없다고 했던 것도, 아이 없다고 했던 것도 다 거짓말이었다고요. 저는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고, 북에서의 기억은 지우고 싶었고 새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비웃듯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거짓말을 한 거냐고, 새 삶을 위해서냐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왜 자기한테 말을 안 했느냐고, 자기가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라 상처받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서웠다고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떠날까 봐요. 남편과 함께 있는 게 너무 행복해서 그걸 잃을까 봐 무서웠다고요. 남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쩌려고 하느냐고, 그 아이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데려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별이를 한국으로 데려오고 싶다고요. 남편은 비웃었습니다. 데려와서 어쩌려고 하느냐고,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는 거냐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남편은 일어서며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댁에 가 있을 테니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고요. 저는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한 가지만 들어달라고요. 저는 별이는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는 6년을 기다렸다고, 엄마가 온다고 믿으며 기다렸다고요. 지금 북에 있는 친정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다고, 더 이상 별이를 돌볼 수 없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별이가 혼자 남게 된다고요. 남편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얼마가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피곤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 아이 데려오려면 얼마가 필요하냐고요. 저는 3천만 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금 해지하면 2천만 원은 있다고, 나머지는 어머니께 말씀드려 봐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돌아서며 오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용서한 건 아니라고요. 그냥 아이가 불쌍해서 그런 거라고요.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 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셋이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날 시어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남편도 와 있었습니다. 두 분의 표정 모두 굳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별이를 누가 키우고 있느냐고요. 저는 친정 어머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다고, 결핵인 것 같다고요. 시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계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도 딸 하나 잃어봤다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 밑에 여동생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5살 때 병으로 보냈다고요. 그때 조금만 더 일찍 병원에 갔으면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그 죄책감이 평생 당신을 따라다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래서 제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엄마가 자식을 두고 떠나야 했던 그 심정, 하루하루 그 아이 생각에 잠 못 이루는 그 고통, 당신도 안다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거짓말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거짓말은 안 된다고요. 당신도 서운하고 남편도 많이 상처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건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민재 씨였습니다. 급한 연락이라고 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요. 병원에 실려가셨는데 상태가 좋지 않다고요. 별이는 이웃집에 맡겨져 있는데 오래 봐줄 수 없다고 하니 빨리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별이를 빨리 데려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오지 않은 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찾아 나섰습니다. 회사로, 친구 집으로, 단골 술집으로.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포기하려던 순간 문득 한 곳이 떠올랐습니다. 한강.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었습니다. 친구 소개로 처음 만난 날, 우리는 한강변을 걸으며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남편은 거짓말을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야 한다고, 뭐든 털어놓을 수 있는 사이여야 진짜 가족이라고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찔렸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한 뒤였습니다.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남편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강물을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옆에 섰습니다.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떻게 알고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여기가 우리 처음 만난 곳이니까 혹시나 해서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쓸쓸히 말했습니다. 자기도 여기 자주 왔다고요. 우리 처음 만난 날 생각하면서요. 그때 제가 북에서 힘들게 왔다고, 아무것도 없이 혼자 왔다고 했는데 그 말 듣고 마음이 아팠다고요. 이 사람 내가 지켜줘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남편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고, 아무것도 없이 온 게 아니라 딸까지 있었다고요.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알고 있다고, 잘못했다고요. 용서해달라고는 못하겠다고, 그냥 제 얘기만 들어달라고 빌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북에서 19에 결혼했던 일, 남편이 군 복무 중 사고로 죽은 일, 23세 과부가 되어 어린 딸을 혼자 키웠던 일, 배급도 없고 일자리도 없어서 별이가 굶는 날이 많아졌던 일, 그래서 탈북을 결심했던 일. 남편은 묵묵히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탈북자가 남한에서 돈 버는 게 쉽지 않았다고요. 처음 몇 년은 적응하는 것도 힘들었고, 언어도 달라서 취직도 힘들었다고요.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고, 트라우마가 심해서요. 그러다 남편을 만났고 행복해졌다고요. 남편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기를 만나서 새 삶이 좋으니까 딸은 잊은 거냐고요. 저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단 하루도 잊은 적 없다고요. 밤마다 별이 꿈을 꾼다고, 엄마 언제 와? 하는 그 목소리가 매일 밤 귓가에 들린다고요. 비 오는 날마다 잠을 못 자는 게 그래서라고요. 별이 두고 온 그날 밤도 비가 왔거든요. 남편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눈에는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자기한테 말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요. 저는 무서웠다고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떠날까 봐요. 남편과 함께 있는 게 너무 행복해서 그걸 잃을까 봐 무서웠다고요. 남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쩌려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별이를 데려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쓰러지셨고 더 이상 별이를 돌볼 수 없다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별이가 혼자 남게 된다고요. 남편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강물이 쉴 새 없이 흘러갔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얼마가 필요하냐고요. 저는 놀라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적금 해지하면 2천만 원은 있다고, 나머지는 어머니께 얘기해 보겠다고요. 저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오해하지 말라고요. 용서한 건 아니라고요. 그냥 아이가 불쌍해서 그런 거라고요. 그 아이한테는 죄가 없으니까요. 남편이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용서한 건 아니라고 했지만 그래도 별이를 위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빗속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감사함과 죄책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별이를 데려올 수 있다. 드디어 그 아이를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남편의 도움으로 3천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남편이 적금을 해지해서 2천만 원을 보태주었고 시어머니도 500만 원을 보태주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돈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딸 이름으로 모아두신 적금이었습니다. 언젠가 좋은 일에 쓰자며 조금씩 모아두신 돈, 그 소중한 돈을 저와 별이를 위해 내어주신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최민재 씨에게 돈을 전달했습니다. 그는 바로 움직이겠다고 한 달 정도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한 달만 더 기다리면 별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길었습니다. 하루가 일주일처럼, 일주일이 한 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매일 밤 별이 사진을 들여다보며 잠들었습니다. 최민재 씨에게서 연락이 올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별이가 국경을 넘었다는 소식, 중국에 도착했다는 소식, 안전가옥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 한 단계 한 단계가 너무나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별이가 내일 한국으로 출발한다고 모레 인천공항으로 마중 나오라고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별이가 온다. 진짜 온다. 6년 만에 내 딸을 만난다. 입국장 앞에서 저는 손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옆에는 남편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지만 이 순간만큼은 함께 해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긴장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별이가 자기를 알아볼까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6년이나 지났으니까요. 나를 원망하면 어떡하느냐고, 왜 버리고 갔냐고 하면 어떡하느냐고요. 남편은 천천히 풀어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그 사이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작은 체구, 낡은 옷, 겁에 질린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소녀, 손에 작은 가방 하나를 꼭 쥐고 있는 아이, 별이었습니다. 저는 달려갔습니다. 제 안의 모든 것을 쏟아내며 달려갔습니다. 별이가 멈춰섰습니다.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작은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작은 몸. 너무 가벼웠습니다. 얼마나 굶었을까? 얼마나 고생했을까? 얼마나 기다렸을까? 별이가 제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공항 한복판에서 우리 모녀는 6년의 세월을 울음으로 쏟아냈습니다. 별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짜 엄마냐고요. 할머니가 엄마 꼭 온다고 했다고, 기다리라고 했다고요. 저는 울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왔다고. 이제 안 간다고. 절대 안 간다고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별이는 모든 것이 낯설어 보였습니다. 넓은 아파트, TV, 에어컨, 컴퓨터. 북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었겠지요. 아이는 두리번거리며 이게 뭐냐, 저게 뭐냐 물었습니다. 그러다 소파에 앉아있는 남편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별이가 저 아저씨는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준서 아저씨라고, 엄마 남편이라고요. 별이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아빠 말고 다른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별이는 3살 때 돌아가신 아빠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기억한다기보다 할머니에게 아빠 얘기를 많이 들었겠지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배고프지 않느냐고, 뭐 먹고 싶은 거 있느냐고요. 별이는 고개를 돌리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안 배고프다고요. 남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별이에게 피곤하면 먼저 자라고 했습니다. 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별이를 재우고 나와서 저는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작은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할머니한테 가고 싶다고요. 저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할머니를 부르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별이에게 진짜 엄마는 6년 동안 함께한 할머니라는 것을, 저는 그저 가끔 연락 오는 먼 곳의 엄마였을 뿐이라는 것을. 별이를 데려왔지만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6년의 공백을 메우는 일, 그리고 새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는 일,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별이가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식탁에 앉아도 별이는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계란찜을 만들어도 미역국을 끓여도 한두 숟갈 뜨고는 안 먹겠다고 했습니다. 밤마다 울었고 낮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특히 남편에게는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남편이 말을 걸면 별이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아저씨가 신경 쓸 일 아니라고요. 그럴 때마다 식탁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괜찮다고 아이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라고 했지만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낮 저는 별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별이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별이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안 아프냐고,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손을 잡아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좋은 약 보내드렸다고, 곧 나으실 거라고요. 사실 친정 어머니가 어떻게 되셨는지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걱정을 더 안겨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별이가 돌아섰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할머니가 자기한테 말했다고요. 엄마 원망하지 말라고요. 엄마도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언젠가 꼭 데리러 온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근데 자기는 엄마를 원망했다고요. 왜 나만 두고 갔냐고, 왜 안 오냐고요. 친구들이 놀렸다고요. 엄마 없는 애라고, 버림받은 애라고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 아이가 그런 말을 들으며 자랐다니. 저는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요. 별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밤마다 울었다고요. 엄마 보고 싶어서요. 근데 할머니한테는 안 울었다고요. 할머니도 힘드니까요. 10살짜리 아이가 할머니 앞에서 울음을 참았습니다. 저 대신 엄마 노릇을 하느라 힘든 할머니를 걱정해서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별이가 갑자기 제게 안겼습니다.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별이가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 왔잖아, 진짜 왔잖아 하고요.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왔다고. 이제 안 간다고. 절대 안 보낸다고요. 며칠 후 저는 별이를 데리고 시어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별이가 시어머니를 할머니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걱정됐지만 시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하셔서요. 시어머니는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별이는 처음에는 낯을 가리며 뒤에 숨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추고 맛있는 거,
많이 준비했다고 하시자 조금씩 경계를 풀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따뜻함은 누구의 마음도 녹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시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잡채를 먹으며 별이가 맛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온 후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별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북에 있는 할머니도 잡채 잘 만드셨다고요. 근데 재료가 없어서 자주는 못 만드셨다고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많이 해줄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라고요. 별이가 조금 웃었습니다. 아직 어색한 웃음이었지만 그래도 웃음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시어머니와 저는 베란다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별이 참 착하다고요. 그 아이 눈이 어디서 많이 본 눈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돌아가신 딸이 죽기 전에 했던 눈과 같다고요. 뭔가를 간절히 바라는데 말 못하는 그런 눈이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당신도 시간이 좀 필요했다고요. 제가 거짓말한 것이 솔직히 많이 서운했다고요. 하지만 별이를 보니까 제가 왜 그랬는지 조금은 알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엄마가 자식을 두고 떠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거짓말 하지 말라고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라고요. 우리가 가족 아니냐고요.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품에 안겨서요.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때 별이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왜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라고, 좋아서 그런다고요. 시어머니가 별이를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살자고,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주겠다고요. 별이가 작게 웃었습니다. 한국에 온 후 처음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별이가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학교에도 다니기 시작했고 시어머니와는 많이 친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별이는 남편을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아빠라고 부르기는커녕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고 돌아서곤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별이를 학교에 데리러 갔습니다. 제가 야근이 있어서 부탁드린 거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과 별이가 나란히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별이가 저를 보며 엄마도 같이 보라고 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을 향한 적대감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말해주었습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별이가 물었다고 합니다. 왜 엄마랑 결혼했느냐고요. 남편은 솔직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엄마를 사랑해서 결혼했다고요. 엄마가 힘들게 살아온 걸 알았고 지켜주고 싶었다고요. 그리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자기는 별이 아빠를 대신하려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엄마를 사랑하는 사람일 뿐이라고요. 엄마가 사랑하는 별이도 자기한테는 소중하다고요. 별이가 한참 말이 없다가 물었다고 합니다. 자기 데려오는데 돈이 많이 들었다는 걸 아는데 그 돈 어디서 났느냐고요. 남편은 적금 깼다고 솔직히 대답했다고 합니다. 근데 후회 안 한다고요. 별이가 엄마를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별이가 한참 가만히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고맙다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별이가 자기한테 물었다고요. 아저씨가 엄마를 진짜 사랑하느냐고요. 남편은 그렇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별이가 말했다고요. 아저씨가 좋은 사람인 것 같다고요.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날 밤 별이가 잠들기 전에 말했습니다.
준서 아저씨가 나쁜 사람 아닌 것 같다고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별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 생각 안 난다고 하면 나쁜 거냐고요. 저는 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니라고요. 아빠는 별이가 3살 때 돌아가셨으니 기억 안 나는 게 당연하다고요. 별이가 말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아빠 얘기 많이 해주셨다고요. 좋은 사람이었다고요. 저는 그랬다고 대답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다고요. 별이가 물었습니다. 준서 아저씨도 좋은 사람이냐고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기가 아저씨한테 미안했다고요. 처음에 너무 싫게 굴었다고요. 저는 별이가 그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낯선 사람이 아빠 자리에 있으면 당연히 싫지요. 별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아저씨가 엄마를 많이 사랑하는 것 같다고요. 자기한테도 신경 써주고요.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별이가 말했습니다. 이제 아저씨한테 잘하겠다고요. 아저씨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니까요. 저는 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별이가 어느새 이렇게 컸습니다. 10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별이가 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민재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친정어머니 소식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낸 약이 효과가 있어서 많이 좋아지셨다고요. 저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신다. 조금 나아지셨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최민재 씨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니가 전할 말이 있다고 하셨다고요. 별이 잘 있냐고, 걱정 말라고, 당신도 행복하게 살라고요.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시어머니 댁에 모였습니다. 밥을 먹으며 별이가 밝게 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떡볶이가 맛있다고요. 시어머니가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별이가 이제 살도 좀 쪘다고, 처음 왔을 때는 뼈밖에 없었다고요. 남편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별이가 할머니 음식이 최고라고 하는데 엄마 음식보다 좋다고요. 저는 투덜대며 그건 너무하다고 했습니다. 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음식도 맛있다고요. 근데 할머니가 더 맛있다고요. 웃음소리가 가득한 식탁이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밤이 되어 남편과 저는 방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요. 솔직히 말하겠다고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직도 서운하다고요. 제가 거짓말한 것이 아직도 마음에 걸린다고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다고요.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저를 보내고 싶지는 않다고요. 저는 놀라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별이를 보면서 많이 생각했다고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이를 두고 온 그 심정이 어땠을지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노력하겠다고요. 용서하려고요. 저는 울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정말 고맙다고요. 남편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앞으로는 비밀 없이 살자고요. 힘든 것도 아픈 것도 다 나누자고요. 약속하라고요. 저는 약속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시는 거짓말 안 하겠다고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품에서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별이가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봄이 오고 별이의 첫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셋이서 운동회에 갔습니다. 별이는 달리기 경주에 나갔습니다. 1등은 아니었지만 웃으며 골인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별이가 우리에게 뛰어왔습니다. 그때 별이가 부른 호칭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아빠. 별이가 남편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어머니도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별이가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물었다고요. 아빠 왜 안 왔냐고요. 그래서 저기 있다고 했다고요. 저기 우리 아빠랑 엄마랑 할머니 있다고요. 남편이 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고맙다고요. 우리 별이가 남편을 아빠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운동회가 끝나고 담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이 별이를 칭찬하셨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말도 잘 안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했는데 요즘은 완전히 달라졌다고요. 친구도 많이 사귀었고 발표도 잘한다고요. 선생님이 덧붙이셨습니다. 별이가 우리 가족이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했다고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별이가 행복하다니. 그것만으로도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별이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별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북에 있는 할머니도 같이 왔으면 좋겠다고요.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별이는 여전히 북에 계신 할머니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별이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거기서 우리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요. 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를 보고 싶었습니다. 6년 동안 별이를 키워주신 분, 저 대신 엄마 노릇을 해주신 분, 시어머니가 뒤에서 별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다고요. 별이 행복하게 살라고요. 그러면 별이가 행복하게 사는 게 할머니한테 효도하는 거라고요. 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베란다에 나가 북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으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잘 살고 있다고요. 별이도 잘 크고 있다고요. 고맙다고요. 별이를 지켜주셔서요.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뭐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하늘 보고 있었다고 어머니 생각하면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언젠가 어머니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요. 저는 놀라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고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이한테 진짜 할머니잖아요. 언젠가 남북이 하나가 되면 그때 만나자고요. 저는 남편에게 안겼습니다. 고맙다고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여기서 행복하게 사는 거라고요. 그게 북에 계신 어머니도 바라시는 거라고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별이가 온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별이는 완전히 한국 생활에 적응했고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습니다. 오늘은 별이의 11번째 생일. 한국에서 맞는 첫 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아침에 별이가 방에 뛰어들어왔습니다. 오늘 자기 생일이라고 잊으셨느냐고요. 남편이 웃으며 장난으로 그랬느냐고 했다가 별이가 삐치자 생일 축하한다고 안아주었습니다. 저도 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생일 축하한다고 사랑한다고요. 별이가 자기도 사랑한다고 엄마도 아빠도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녁에는 시어머니 댁에서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촛불을 켠 케이크 앞에서 별이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뭘 빌었느냐고 물으니 비밀이라고 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말하면 안 이루어진다고요.
할머니한테만 나중에 살짝 말하라고요. 별이가 시어머니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뭐라고 했느냐고 물으니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북에 있는 할머니랑 다시 만나는 거라고요. 꼭 이루어질 거라고요. 파티가 끝난 후 시어머니가 저를 베란다로 부르셨습니다. 봉투를 건네셨습니다. 별이 대학 갈 때 쓰라고 모아둔 거라고요. 돌아가신 딸 이름으로 된 적금이었는데 이제 별이한테 물려주려고 한다고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딸을 잃고 평생 아팠다고요. 근데 별이가 오고 나서 그 아픔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다고요. 별이가 당신 딸 같다고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안겼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요. 시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당신이야말로 고맙다고요. 별이를 데려와 줘서요. 당신에게 다시 손녀를 줘서요. 밤이 되어 별이의 방에 갔습니다. 별이가 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사랑한다고요. 저도 사랑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많이요. 별이가 말했습니다. 이제 안 원망한다고요. 엄마가 왜 먼저 왔는지 알 것 같다고요. 할머니가 그랬다고요. 엄마가 먼저 가서 길을 닦아놔야 별이가 편하게 올 수 있다고요. 엄마가 고생해서 자리 잡아놓은 덕분에 자기가 여기 올 수 있었다고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별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덕분에 지금 행복하다고요. 아빠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친구도 많다고요. 저는 별이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고요. 엄마를 용서해줘서요. 청취자 여러분, 두만강을 건너온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당당한 엄마이고 아내이고 며느리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숨겨야 했습니다. 북에서 온 것도 결혼했던 것도 딸이 있다는 것도요. 거짓말 위에 세운 행복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 같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비 오는 날이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했을 때 무너진 건 거짓말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진실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묶어주었습니다. 남편은 분노하고 상처받았지만 결국 저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아이가 불쌍해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별이를 친딸처럼 사랑합니다. 시어머니는 서운해 하셨지만 같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저를 이해해 주셨습니다. 돌아가신 딸의 적금까지 별이에게 물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별이 6년을 기다린 그 아이는 결국 저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엄마가 자기를 버린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 먼저 길을 닦아놓은 거라고 이해해 주었습니다. 북에 계신 친정어머니, 6년 동안 별이를 키워주시고 저를 대신해 엄마 노릇을 해주신 분, 그분의 사랑이 없었다면 별이는 여기 올 수 없었을 겁니다. 어머니는 당신이 아프면서도 별이에게 엄마를 원망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언젠가 꼭 데리러 온다고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쪽의 시어머니, 며느리의 거짓말을 용서해 주시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손녀를 친손녀처럼 사랑해 주시는 분, 당신도 딸을 잃은 아픔을 안고 계시면서 그 아픔을 별이에 대한 사랑으로 승화시켜 주셨습니다. 두 어머니의 사랑이 별이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첫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나, 남편, 별이, 그리고 시어머니, 넷이서 나란히 서서 웃고 있습니다. 별이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예쁘다고요. 맞습니다. 우리 가족은 예쁩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언젠가 남북이 하나가 되는 날, 저는 친정 어머니를 모시러 갈 겁니다. 그분께 우리 가족을 소개하고 별이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두 할머니가 나란히 앉아 별이를 바라보며 웃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여기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두 어머니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두만강을 건너온 며느리의 이야기, 그리고 두 어머니의 사랑으로 완성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